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재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 2차 영장 집행에는 투입 인력을 대폭 늘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했다가 번복했습니다. 일단 공조 체제는 유지되지만 공수처가 수사에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북한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한미는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국가단 한미동맹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옵니다. 호남과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눈이 예상됩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사건 발생 25년 만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가 번복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한 차례 실패한 데 이어 또 한 번 논란만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아침, 공수처는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고 벼랑간 발표했습니다.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찰이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있는 데다 현장 체포 등에 대한 지휘 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건 아니고 윤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통보에 경찰은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며 단독 집행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반발과 별개로 함께 수사를 공조해온 경찰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공수처는 결국 7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과 의견을 같이 했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일임 논란 과정에서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이렇게까지 막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전략과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자인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은 한나절 만에 일단락됐지만 이첩 이후 잇따른 헛발질로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어제 공수처가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재청구 사유를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번복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지만 애초에 법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형사소송법 제81조와 제200조의 이유, 공수처법 제47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조항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이 집행하며 이는 체포영장 집행에도 준용된다는 것이고,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도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공수처 검사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사처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단은 내부 법률 검토 결과 직권남용 등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공수처의 집행 지휘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점을 공수처가 간과했던 겁니다. 과거 검사가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질 때는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검사가 경찰 수사관에게 영장 집행을 지휘했지만 지금은 경찰이 아니라 같은 사법경찰 신분인 검찰 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수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도 모든 검사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고 경찰도 따라야 합니다. 결국 공수처가 엉뚱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찰 측 의견을 전달받은 공수처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스스로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부분만 경찰에 일임한 것에 대해 하청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3일에 무산된 체포 시도에 대해선 공수처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경찰을 공사 하청업체 대하 뜻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공수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하부기관처럼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도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찰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의 업무 배분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이 공수처의 말을 듣겠습니까? 지난 3일 무산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개입한 수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7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선호 국방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리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겁니다. 공수처의 수사, 그다음에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 그다음에 체포영장의 집행 모든 절차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불법 수사와 영장 집행 과정에 개입한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하면서 경찰관 폭행 등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졌었는데요. 경찰은 준법 집회를 호소하며 불법 행위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은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는 목소리와 체포영장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으로 완전히 갈렸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실패한 지난 3일 이후에는 양측 모두 눈비가 와도 밤새 자리를 지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측 참가자들이 마주치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며 병력을 투입해 분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완벽한 통제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집회 인원이 늘어나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은 윤 대통령 체포를 요구하는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측에서는 취재진을 겨냥해 악성 온라인 게시글을 무분별하게 올리거나 현장에서 달걀을 던져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4건 발생했다며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에게 법을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가 목격되면 현장에서 검거하는 건 물론 이후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내란죄 제외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측에 철회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다시 뺄 수 있는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 준비 과정에서 재판부가 내란죄를 제외하도록 권유했다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또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헌재가 예단을 비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 기일이 연달아 잡힌 건 일괄 통보라며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헌재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형사소송 법령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과 심판규칙에 따라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 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해진 대로 5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할 것이고 경과에 따라 추가로 날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상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변론을 열 거라며 탄핵 심판 관련 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문제로 불거진 수사권 논란은 사실 특검이 출범하면 주체가 일원화되면서 정리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간극은 여전한데 일단 국회로 돌아왔던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공수처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민주당은 차선책으로 쌍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당장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합니다. 최상목 총리가 거부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가동되면 수사기관 사이 혼선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는 8일과 9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경제 현안과 여객기 사고 대책 등 현안 질의를 진행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야당의 특검 추천권과 폭넓은 수사 범위 등 독소 조항이 가득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표결에서도 부결 당론을 유지하겠다고 단언했는데 이후 야당과 수정안을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대로 여러 가지 헌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론으로 그러면? 예, 그렇죠. 1차 표결 때 내란 특검, 김여사 특검의 이탈표가 각각 5표, 4표씩 나왔지만 계속되는 탄핵 정국의 당내 결집이 이뤄지며 이탈표가 재표결 가결을 위한 8표는 넘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여당은 본회의를 사흘 열자는 민주당의 제안에도 9일 하루면 충분하다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쌍특검과 본회의 일정을 두고 간극을 드러냈던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비롯한 8개 법안을 재표결하고 오는 9일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조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일정과 기관 보고, 또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서류 제출과 청문회, 현장 조사 실시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대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수긍할 만한 범행 동기가 없고 범죄 사실의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전열 기자입니다. 25년간 장기 수감 중이던 김신혜 씨가 교도소에서 덤덤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더니 이내 가족과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곧바로 풀려난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바로 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사법 체계와 우리 정치 체제에서는 이렇게 힘든 일인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 씨를 다시 만난 가족은 그동안 쌓였던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누나의 명예 그리고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고요. 이 판결로 인해
누나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이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기쁘지만 좀 실감이 안 나요. 다른 사건으로 무기수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출소한 장동익 씨와 윤석열 씨도 꽃다발을 건네며 반깁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김신혜 씨의 재심에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신혜 씨에 대한 1심 재심 선고는 지난 2015년 재심이 결정된 이후 10년 만입니다. 김 씨는 아버지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김 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거물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됐고 자백 진술도 김 씨가 모두 부인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긍할 만한 살해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 부검에서 많은 약을 먹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03%였던 점을 고려하면 음주 자체가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피고인의 마음과 몸의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는 옥고에서 풀려났지만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이어집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8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건물이 화재를 잘 차단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었고 또 당시 안전관리도 잘 된 덕분이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8층짜리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건물 안에 사람이 많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던 상황. 건물에 있던 300여 명 가운데 다친 사람은 35명이었는데 다행히 연기 흡입 정도의 부상에 그쳤습니다. 건물 설계와 안전관리가 잘 되어 참사를 막은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불은 1층에 있던 김밥집 주방 튀김기에서 시작됐습니다. 튀김기가 과열되면서 연기 배관으로 불이 옮겨 붙었는데 실외 주차장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만약 건물 공동 환기구로 빠져나갔다면 건물 안 다른 층으로 불이 번졌을 수 있습니다. 그쪽 정면 쪽은 거의 다 연기에 건물 전체가 다 새까맣게 탔고 앞에 건물 쪽은 그나마 저 앞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앞에 쪽 여러 개. 방화시설도 정상적으로 작동됐습니다. 방화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스프링클러도 제때 돌아갔습니다. 또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덕분에 100명 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건물 관리자에게 표창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불을 낸 당사자와 김밥집 업주에 대해서는 실화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경찰이 공수처의 갑작스러운 공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도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조보는 유효기간이 끝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부터 다시 청구했는데 두 기관 사이 어색한 기류는 남겨뒀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공수처로부터 기습 공문을 받은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갑작스럽게 체포영장 집행 요청을 받았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조체제에 파열음이 난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위임 논란이 불거진 뒤
공수처와 앞으로도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고 같이 수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조본 체제에 흔들림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 영장 집행 시에도 지난 3일처럼 공조본 체제 아래 공수처, 경찰이 함께 출동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사이 불협화음도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찰 내부 목소리가 전해지는 등 양측 사이 불신이 쌓인 건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었는데요. 정작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며 수사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검찰과 경찰에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사건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수사 역량에 대한 일부 우려가 이어졌지만 거듭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의지는 있죠. 저희들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서 대통령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습니다. 이어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고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으며 성과를 보여주는가 했지만 가장 중요한 관문인 신병 확보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5시간 반 만에 안전이 우려된다며 영장 집행을 접어버린 겁니다.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체포 과정에 참여한 경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호처 인력이 몰리기 전 제압해 대통령을 체포할 기회가 충분했는데 공수처가 시간을 끌어 실기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장을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과 현장에서 이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시효 마지막 날까지 재집행을 미루다 집행 일임이라는 악수를 두고 번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존재감 과시를 위해 사건을 이첩받는 것에만 급급했을 뿐 정작 중요한 수사력을 갖추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제 관심은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쏠리고 있습니다. 다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1차 때와는 다를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기존처럼 공조체제 아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 당시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 경호처와 군인 등 200여 명이 짠 인해 장막에 가로막혔습니다. 결국 공조본이 다음 2차 영장 집행에는 투입 인력을 대폭 늘릴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체 인력에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인력을 다 끌어모아도 50명, 이 중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 30명이라고 말했고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리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며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철조망 설치 등 경호처의 추가적인 대비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충분히 준비한다면 영장 집행은 가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 속에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3중 차벽과 함께 철조망이 설치되는 등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저지선을 만드는데 일반 병사들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경비초소 입구입니다. 버스 3대가 세로로 빈틈없이 주차돼 있고 앞뒤로는 또 다른 버스 2대가 가로로 막아섰습니다.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버스 1대가 길목을 막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철조망을 치는 장면까지 포착됐는데 겹겹이 관절을 요새화하는 듯합니다. 지난 3일 3중 저지선을 치며 저항했던 경호처가 경비를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날 경호처가 관저 지역 경비를 맡는 일반 병사들을 동원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호처는 의무복무 병사들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체증 영상에 이들의 모습이 담겼다며 정확한 동원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경우 이번에도 경호처가 극렬 저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는 모두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 이유는 정반대로 달랐습니다. 여당은 국격을 고려해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고 야당은 체포를 머뭇거리는 공수처장의 우유부단함을 맹비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발부받았다며 위법적 행태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모두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며 국격을 고려해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지 직무가 정리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여당 의원 40여 명은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관저 앞에 모였는데 지난 1차 영장 집행 때 경호처가 구축했던 인간 방패 2차전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법치주의에 부합할 때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행태를 보였다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뒤늦게 공수처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 걸 두고도 잡음이 계속되자 체포의 공수처 역할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국수본 쪽으로 연락도 하고 당신들이 나라를 바로 세워라. 정의를 바로 세워라. 그게 경찰의 사명이다. 국민이 부여한 사명이다라는 걸. 민주당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고발 카드를 꺼내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헌재 임명도, 영장 협조도, 특검 의뢰도 거부하고 헌법 무시 직무유기로 경제 불안을 키우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체포 방해 논란을 2차 내란으로 규정하는 야당과 위법한 영장의 사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여당의 대치는 윤 대통령 체포 여부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여야 갈등에 더해 수사 사법기관 간 혼선 논란까지 맞물리며 전국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는 도발을 했는데 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확인했다고 북한에서 밝혀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고 이것을 시험 발사했다고 확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 내란죄의 형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무효가 된다. 탄핵 사유를 바꾸기 위해선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등 특히 여권의 반발이 거센데 홍민기 기자가 각 논란을 따져봤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유무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선 헌법적 파면 사유가 있는지만 판단하자는 입장입니다. 내란죄가 내란 행위가 됐을 뿐 비상계엄 관련 행위들에 대한 판단은 변함없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일 뿐이지.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사유 자체가 달라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안은 파면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가 즉시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여당 원내대표까지 내란 선동으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왜 내란 뺐습니까? 그래서 여당은 아예 찐빵 없는 찐빵, 짜장 없는 짜장면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합니다. 탄핵안의 핵심인 내란죄가 없었다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도 없었을 것이므로 탄핵안 의결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 탄핵 심판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판단만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평가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릴 몫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법적 평가 아니겠습니까? 계엄선포 행위가 그렇죠. 예, 법적 평가는 저희 재판소가 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속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여당이 단순한 절차마저 정치 쟁점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한 것일 뿐 탄핵 사유가 변경된 건 아닌 만큼 재의결도 필요 없다고 반박합니다. 반면 여당은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철회하기 위해선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상국, 안철수 등 여당 내 탄핵 찬성파 의원들도 내란죄 유무도 헌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상국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형법상 뇌물죄가 제외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재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고친 전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 모습과는 달리 사유 변경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 전 탄핵 정국에서 국회 소추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단 뇌물 강요죄를 탄핵 사유에서 뺐습니다. 탄핵 심판 성격을 고려해 형법상 판단을 덜어내고 헌법 위반에 중심을 뒀다는 게 당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명이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주의에 위반되느냐라는 식으로 제작성에서 제출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사유를 바꾸는 걸 공소장 변경에 비유해 탄핵소추 의결처럼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이 같은 권 원내대표의 과거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마찬가지로 조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 형법상 판단인 내란죄를 빼고 헌법 위반 위주로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차원이란 입장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본인이 한 말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탄핵 소추 사유를 재정리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라고 강조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탄핵 사유 변경을 위해선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여권 주장도 과거 전례를 들어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의 양대 명분 중 하나로 삼은 내란죄를 제외하는 건 국정농단이 핵심이던 8년 전 뇌물죄를 뺀 것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게 여당 입장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을 탄핵소추인단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 애초 지난달 탄핵안 표결에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여당 이탈표의 향배가 달라졌을 거란 주장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내란죄 제외가 단순 문구 변경인지 중대한 소추 사유 변경인지를 두고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는 셈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때때마다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 CES 공식 개막을 앞두고 벤승황 엔비디아 CEO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기조연설을 합니다. AI 산업 관련 어떤 비전을 말할지 그의 입에 시선이 쏠리는데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향방과 주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 가계의 여유자금 규모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자금 순환 동향 자료를 오늘 발표합니다.
지난해 2분기에는 가계 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주택 구매가 늘면서 운용자금에서 조달자금을 뺀 여유자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유통되고 있는 유아용 부스터 의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2개 제품의 강도, 하중을 견디는 정도, 유해물질 등에 대한 시험 결과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때 문제가 없을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죠. 네, 북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에 도발을 재개한 건데 도발 시작부터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점이 눈에 띕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낮 12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1,100여 킬로미터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우리 군은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이자 올해 첫 도발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우리의 탄핵 정국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북한이 다시 도발 재개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초 서해 완충 구역에 해안포를 발사하며 도발에 나선 것과 달리 올해는 시작부터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올해 초강경 대미 전략을 예고한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과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국익과 안전 보장을 위하여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 수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지난 2021년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나는 것은 물론 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대화 대신 당시 제시했던 핵탑재 극초음속 미사일과 초대형 핵탄두, 군사 정찰 위성 등의 과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군은 미일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오늘부터는 강추위가 기세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나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8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특히 모레 아침에는 영하 12도 안팎의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철원 영하 11.8도, 파주 영하 9.5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청주 영하 3도, 안동 영하 4.9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도, 광주 4도, 대구 5도에 그치겠고요. 종일 영하권 체감 추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추위 속 호남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까지 전북 많은 곳에 최고 40cm 이상, 제주 산간에 최고 30cm, 충남과 전남에도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혁신 기술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IT 전자기술 박람회 CES가 내일 미국에서 개막합니다. 개막을 앞둔 오늘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하연 기자.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입니다. 네, CES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내일 CES가 개막하면 관람객들이 가장 먼저 모이게 될 공간입니다. 이후 제 뒤로 보이는 주출입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꾸며놓은 화려한 볼거리가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 개막을 앞두고 한국 기업들이 취재진에게 먼저 이 전시장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CES를 달굴 핵심 기술은 역시나 인공지능입니다.
다만 지난해와 다른 점은 인공지능이 일상 속에 좀 더 깊숙이 들어왔다는 건데요. 이 가전의 경우 단순히 편리한 기기를 넘어서 사용자의 취향과 요구, 상황을 파악해 알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똑똑해진 집사로 진화했습니다. 이런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이 집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사무실, 선박까지 다양한 공간으로 확장됐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일찌감치 공개하며 눈도장을 찍은 가운데 오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기조연설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CES에 참석했고 기조연설에 나서는 것은 8년 만인데요. 인공지능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른 그가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3년 연속 CES를 찾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질지도 큰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될 때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실상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연일 경제와 외교 챙기기에 집중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 앞으로도 정치 현안에 대해 침묵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됐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 전부였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안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제 안정론은 쟁점 사안인 헌법재판관 임명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닥친 경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재집행 전망에 경호처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낼 수도 있지만 침묵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말을 하더라도 포괄적이고 두리뭉실하게 원론적인 얘기하지 어떤 결정적인 결단을 내리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민감한 그런 발언은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해요.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둔 최상목 대행이 침묵과 입장 표명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지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범부처 차원의 대응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과 산업 분야에서 어떤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거래 국가에 10% 보편 관세 부과를 선언한 만큼 글로벌 경제 환경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Tariffs will make our country rich. Properly used. They tax us, we tax the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안보와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회의체로 격상시켰습니다. 경제와 외교, 산업부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범정부 합동으로 대외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매주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여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 주체들과 공유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조선업 등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도 발굴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직후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투자, 고용을 저해하거나 민생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역사적으로 국력과 국부를 결정하는 전환점이 있어 왔다며
지금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 순간이라면서 정부는 굳건한 외교 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민간이 원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독산동에 있는 양꼬치 식당에서 불이 났지만 식당 안에 있던 12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방이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불이 나 7명이 구조됐고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의혹이 제기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를 불러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충북경찰청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4일 밤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 대구 동구에서 모의 훈련용 화재 관련 재난 문자가 잘못 발송돼 시민들이 한때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58위 중견기업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서 5년여 만에 다시 법정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이제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딸기와 감귤 등 제철 과일을 비롯해 채소값이 껑충 뛰었는데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설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에 제철을 맞은 딸기가 가득 진열돼 있습니다. 여름철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했던 탓에 평년보다 가격이 20% 넘게 비싸 소비자들은 쉽게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이제 제철 과일이라 이제 어르신이 드실 거라서 사긴 사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세긴 해서 고민은 되긴 해요. 좀 먹기가 좀 꺼리끔하지. 빨리 손이 안 가지. 그렇습니다. 설 명절을 20여일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6일 기준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5,200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65%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무는 80%로 더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해 파종기 폭염 영향으로 발화가 부진해 겨울무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 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과일이 갈라지는 열과 현상이 발생해 상품성 있는 물량이 줄면서 감귤 가격은 평년보다 70% 높은 수준입니다. 배 가격도 강세입니다. 소비자들은 명절이 다가올수록 가격이 더 오르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설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건 어떤 거세요? 이거 제수용품 그 물가죠. 그냥 일반 장 볼 때하고 명절 때하고 틀려요. 더 오르니까. 그럼요, 훨씬 오르죠.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설 성수품 물가 관리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사과와 한우 등 주요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고환율 여파로 국내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면서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해 3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1조 9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분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는 1조 8,869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한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22조 6,42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항목별로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 진료비가 1,208억 원으로 가장 컸고 치과 분야에선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진료비가 2,72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며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면 백신 접종 후 출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2명이 홍역에 걸리는 등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 49명이 모두 해외에서 감염됐거나
감염된 이들과 접촉을 해서 확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31만여 명 발생했는데 유럽이 10만여 명을 넘어 가장 많았고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희귀 질환자의 본인 부담금 등을 감면해주는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가 올해부터 확대되고 소득 기준 역시 완화돼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희귀 질환 산정 특례 등록자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이 올해부터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10에서 20%포인트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질환도 기존 1,200여 개에서 1,338개로 60여 개 늘어났습니다. 중국발 스모그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초미세먼지가 어제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치솟았었는데요. 그런데 유독 서울만 대기질 공식 정보가 종일 먹통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김민경 기자입니다.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온 중국발 스모그에 대기 정체까지 겹쳐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인천과 제주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지는 등 전국의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서울 하늘은 마치 짙은 안개가 낀 듯 뿌옇게 변했습니다. 월드컵 대교에서 바라본 가까운 월드컵 경기장조차도 미세먼지로 인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은 종일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부의 실시간 대기 환경 정보 시스템 에어코리아에 들어가니 다른 지역은 전부 초미세먼지 수치가 뜨는데 서울만 먹통입니다. 대기 측정망이 고장난 겁니다. 대기 환경 통합 관제 시스템이 이 서버하고 스토리지가 에러가 났거든요. 수집된 데이터가 외부로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였거든요. 뿌연 하늘에 마스크를 써야 하나 고민하던 시민들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없으니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보니까 측정 불가라고 좀 뜨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미세먼지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좀 연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죠. 하늘이 흐려가지고 별 좋지 않네요. 알고 있으면 더 좋은데 모를 때는 답답함을 많이 느끼죠. 종일 공기질이 악화한 채로 대기정보 시스템 통신 서버는 무려 10시간 넘게 지난 오후 5시쯤에야 복구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구체적인 에러 이유를 찾고 있다고 밝혀 언제든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더욱 문제입니다. 정확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월 7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신임회장을 뽑는 결선 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대정부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태구 전국광역시도 의사협의 회장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가 결선 투표에서 맞붙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의 훈련 지휘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모 중위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2023년 대규모 인출 사태 등으로 유례 없는 위기를 겪었던 새마을금고의 경영 혁신을 위한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됩니다.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중앙회 회장 역할을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고 연임 없이 4년 단임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는 3월 공매도 전산화와 제기를 앞두고 오늘부터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금융당국은 3월 31일 공매도 제기를 앞두고 제도 개선 방안으로 무차입 공매도 예방과 사후 점검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새해 초부터 폭설과 한파가 미국 중부와 동부를 덮치면서 교통사고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인증과 함께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워싱턴 DC에도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워싱턴 홍사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이 눈보라에 덮였습니다. 제설 차량을 투입해 쌓인 눈을 치워보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미 의회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공식 인증과
9일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 등으로 경계 태세가 강화돼 도심에는 경찰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22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방문한 관광객들은 워싱턴에선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폭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It's absolutely beautiful. DC is magical in the snow. 워싱턴 DC뿐 아니라 근교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에서도 많은 눈이 이어지면서 휴교령과 함께 관공서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1시를 전후로 내리기 시작한 눈이 계속 쌓이면서 지금 이곳에는 15cm 가까운 눈이 쌓여 있습니다. 도로에는 제설 차량을 제외하고는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200건 이상의 차량 충돌 사고가 일어나 2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도시 전체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And I'm out here trying to conquer this hill that the snow definitely has locked in. And my four-wheel drive is broke down, so I'm using a two-wheel drive with chains. 현지 시간 5일부터 폭설이 강타한 중부 지역의 피해는 더 컸습니다. 30년 만에 45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한 캔자스주에서 3명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미주리주에서도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텍사스와 켄터키주를 포함한 7개 주에서는 정전으로 35만 명 이상이 추위에 떨었고 미국 전역에서 1,300여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폭설과 함께 북극 제트기류 영향으로 한파까지 겹친 가운데 미 기상당국은 이번 주 후반 다시 폭설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최근 중국 해커들에게 침입당한 것으로 확인된 미국 이동통신사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제기한 사이버 공격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중국 해커들에 의해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 미국 3대 통신사를 비롯해 9곳의 네트워크가 뚫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커들은 미국 보안업체인 포티넷의 통신 장비나 네트워크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의 중계 장치 등 인프라의 취약점을 노려 통신망에 침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보안 장치인 다단계 인증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리 계정을 탈취해 10만 개가 넘는 중계 장치의 접속 권한을 얻어낸 사례 등이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 해커 그룹은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했고 이 가운데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통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도 이들의 표적이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등의 조사 결과에선 이미 중국 해커들이 공항이나 발전시설 등의 전산망에 침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e are closely tracking the incident. We're working to identify actions to mitigate the future risks to U.S. government networks. 하지만 중국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미국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제재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甚至发起对华非法单边制裁，中方对此坚决反对，将采取必要措施维护中方的合法权益. 중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해커들은 이제 미중 파워게임의 최전선에 나서는 군사 전력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 앞두고 향후 종전 협상에 대비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영토 확보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취임 직후 만나고 싶다며 안보 보장 방안이 마련되면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쿠라오베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라오베는 돈바스 남서부 최대 정착지로 우크라이나군의 중요 병참기지인 포크로우스크로 가는 요충지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도네츠크 물류 지원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틀째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쿠르스크에선 양측이 서로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날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수백 명의 병력과 전차 10대 등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은 이틀간 북한군이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잃었다며
러시아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속한 종전을 공언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영토 확보전이 더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을 취임 직후 만나고 싶다며 트럼프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Без США гарантії безпеки неможливі. Це гарантії безпеки, які можуть запобігти російській агресії. 이러한 안보 보장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러시아 측과 대화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3자 회담을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전쟁을 끝낼 적임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전쟁 시작 후 우크라이나를 항공기로 방문하는 첫 번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요르단강 서안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민간인이 탄 버스를 노린 총격 테러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배후로 하마스를 지목하고 나서 타결이 기대됐던 가자 휴전 협상이 더욱 꼬이게 됐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도로에 서 있는 차량 주위에 길게 폴리스 라인이 둘러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요르단강 서안 북부 인근 알푼두크 마을 국도에서 버스 한 대와 차량 2대가 괴한들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버스 등에 타고 있던 60대 이스라엘인 여성 등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לצערי אזרחים שילמו בחייהם. אנחנו בשלבים כרגע של חקירת האירוע, חקירת הזירה ומרדף שביחד עם כוחות צה"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총격범을 끝까지 찾아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격 배후로 하마스와 이란을 지목했지만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It's directed by Hamas and Iran, and it's an attempt to bring about more murderous violence against innocent civilians. 하마스는 점령군의 범죄에 대한 대응이란 입장을 냈지만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합의에 근접하며 막판 줄다리기가 반복되는 인질 석방 협상도 더욱 꼬이게 됐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34명의 명단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알려진 인질 명단에 누가 살아있는지 나와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휴전 협상보다 공습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새해 첫 주말 동안 이스라엘군이 100차례 가까이 공습과 포격을 가했고 180명 넘게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흥행으로 우리 전통놀이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즌2는 미 골든글로브 작품상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행이치기, 제기차기.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선 어렸을 때 한 번쯤 해봤을 놀이가 등장합니다. 시즌1 때 또 달고나라든가 딱지치기 같은 놀이들을 너무 해외 시청자들이 또 좋아해 주셔서 한국 게임들을 놀이들을 많이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같은 전통놀이가 전 세계 SNS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끈 건 공기놀이입니다. 제가 공기 조금 합니다. 공기를 한다고? 해병대가? 누나들이 많아갖고 어릴 때부터 조금씩 했었습니다. 해병이 못하는 게 어딨어? 일부 해외 언론은 서구권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게임이란 평가도 내린 만큼 놀이 방법을 영어로 소개하는 영상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넘었을 정도입니다. You need to prepare 5 of whatever that has around the same size and around the same weight. So this is basically just throw them on the floor and you pick one, whatever you want. 짝짓기 게임할 때 나온 동요 둥글게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글로벌 인기곡이 됐습니다. 시즌2는 공개 전에 미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시리즈 부분 작품상 후보에 올랐지만 일본 배경의 쇼군에 밀려 수상엔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시즌 아닌가. 시즌2는 시즌3로 가는 과정 같은
시즌3에서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림 아닌가라는 생각은. 이런 가운데 극중 인물이 월남전을 언급한 장면과 관련한 베트남 내 반발로 당국이 심의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글로벌 흥행 속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가 짧은 휴식기를 끝내고 오늘부터 후반기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대한항공과 흥국생명 등이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고 더 치열한 선두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이경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흥국생명과 현대건설. 전반기 양강 구도에서 변화를 선택한 건 대한항공과 흥국생명입니다. 대한항공은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던 막심 대신 부상에서 돌아온 거포 요스바니를 선택했고 아시아 쿼터 RF를 지난 시즌 한국전력에서 뛰었던 리베로 류헤이로 교체했습니다. 전반기 1위 현대캐피탈의 내리 3연패, 승점도 10점 차로 벌어지며 5년 연속 통합 우승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개막 14연승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가 투투크의 부상 이후 3연패를 주저앉았던 흥국생명은 197cm의 장신 공격수 마테이코를 긴급 수혈했습니다. 2위 현대건설과는 승점 2점 차, 여자부 선두 경쟁은 사실상 다시 시작입니다. My strength is my height, which means I'm really good at block. And of course I can spike over the block. 홈배구 마지노선인 3, 4위 싸움도 더 치열할 전망입니다. 남자부에선 3위 KB 손해보험이 아폰소 감독에게 새 지휘봉을 맡겨 더 강력한 돌풍을 준비하고 있고 5위 삼성화재는 대한항공에서 나온 막심을 데려와 공격력을 보강했습니다. 여자부에선 8연승으로 전반기를 마친 3위 정관장과 이소영이 부상에서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4위 IBK 기업은행이 선두권 팀에 버금가는 전력을 갖췄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